장중구 집사님, 예. 권영균 장로님, 네. 김덕용 장로님, 네. 김성수 집사님, 예, 김명일 장로님, 네. 문광선 장로님, 박남필 장로님, 네. 박혜원 장로님, 네. 네. 자, 이광복 장로님, 예. 이상원 장로님, 이종성 장로님, 온라인. 온라인, 예, 정병영 장로님, 정재화 장로님, 네. 최무룡 장로님, 네. 표유현 장로님, 예. 강병태 지사님, 네. 윤기정 장로님, 네. 윤충무 장로님, 홍성태 장로님. 네. 오늘 다 보셨네요. 네. 혹시 윤충무 장로님 그 지지난 적 오셨었나요? 온라인. 온라인에 하셨나요? 제가 적어놔야 돼서. 예. 온라인 부분은 저희가 아, 그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네. 윤충무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교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제마다 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중심대학교와 장로교회 일정마다 일관서 되어주시고 교수님과 저희 모두가 우리 건강하며 은혜 시간 가까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따르고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이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장로님들 만나뵈서 오늘은 저랑 같이 1시부터 4시 10분까지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예를 들어 1시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도 않고 좀 너무 짧게 끝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배웁니다. 두 강이니까요. 그 하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좀 쉽게 표현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교회의 어떤 정치와 또 교육 모든 부분들을 사실 다 신경 쓰시잖아요. 행사, 선교 그럴 때에 또 가장 관심 분야가 어디냐니까 젊은이들입니다. 그죠?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도 사실은 나이가 좀 젊긴 하지만 생각은 옛날 사람이에요. 네.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젊은 친구들 또 젊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전혀 이렇게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한 어떤 반대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좀 더 좋고 좀 더 올바른 것을 우리가 잘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먼저 할 것이 포스트 모던이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지난주 이제 박형대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저희 배운 것이 이성의 시대에서 배웠어요. 그죠? 우리 초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죠? 중세 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에 대한 내용도 배웠고, 이제 그러면서 근대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하면 이성의 시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대가 도대체 뭐냐? 모더니즘이 뭐냐? 그럼 이성의 시대예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이성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런 다음 이제 보면은 이성의 시대가 이제 막을 보여요. 이 근대가 종말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좀 더 몸에 병도 오고 하면 이제 이 땅을 떠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기간이라는 거, 역사의 기간이라는 것도 그런 과정을 밟아요. 나라는 계속 망했다가 세워졌다가 판도가 바뀌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수업을 통해서 들었죠. 성경에서 늘 역사들이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선지서들이 이야기해주는 거, 역사서들이 이야기해주는 거 보면 뭐 애굽이 흥했다가 아수르가 흥했다가 바벨론이 흥했다가 다 망하고 메데마사가 일어났다가 또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것도 망하고 또 로마가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일어난 나라가 뭐죠?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죠?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가서 제사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 택하신 족속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망하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처럼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죠? 우린 지난 역사를 배우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봐왔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고 때로는 비질리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가 또 다시 갱신이 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지를 그런 두 가지 큰 라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낙관주의 시대, 그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저기 그 태양을 보면서 지구가 태양을 둔다. 이건 획기적인 발명이죠, 그죠? 사실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운 과학적 발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발전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사람이 이제 그전에는 딱 틀에 박혔어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뭐 그거 의심할 거 있어? 했다가 이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발전하게 되고, 그죠? 여러분 한 가지 주제 가지고 고민하면 더 풍성한 게 나오잖아요. 대충 생각하면 늘 발전하지 않아요. 대충 하면 뭐가 안 됩니다. 구체화 시켜야 되고 생각하고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뭔가 발전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근대적인 이 사고관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가요. 발전할 수 있고 계속 영원히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게 뭡니까? 진화론의 맹점이에요. 예.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가능성,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남겨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발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은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시키면 마치 인간이 초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이게 진화론의 맹점이고 오늘날 과학주의 사고관의 맹점입니다. 이게 근대의 맹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네. 그게 근대가 망한 이유예요. 낙관주의 과학을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켰던 아주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망했습니까? 근대가? 자체적으로 그 통일적인 어떤 세계관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근대의 종식을 구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과학은 발전하는데 사람의 세상은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어떤 하나의 그 힘을 활용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사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언젠가 인간은 자신이 개발한, 자신이 이루어낸 문명의 어떤 수준을 이 지식이, 이 생각이, 이 도덕 윤리의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자멸할 것이다.
보통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역시 그런 자멸은 뭘 보여주느냐? 근대주의 사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 나치, 나쁜 놈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쁜 놈 맞는데 궁극적으로 군대가 자초한 근대의 과학주의 혹은 이성주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관이 자초한 결과였어요. 그 누가 아니어도 히틀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지나간 역사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죠? 망합니다. 영국이 항상 대영제국입니까? 아니에요. 힘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원리가 그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종말을 구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건물이 낡고 오래되면 중간중간에 금이 갑니다. 또 바닥면이 갈라지고 벽면이 기울고 틈이 갈라지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래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초가 약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오래 가요. 몇백 년, 그죠? 심지어 그 무슨 피자였다니까? 무슨 이렇게 건물 기운 거 있잖아요. 그죠? 기운 건물인데, 몇백 년 가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튼튼한 건 오래 갑니다. 근데 부실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대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근대의 사상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해요. 근대가 붕괴될 때 징후가 나타나죠. 그럼 건물이 갈라지고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네. 뭔가 이게 틈새가 벌어지고 갈라지고 부식되고 쓰러지는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렇죠? 모든 걸 이렇게 조금씩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걸 미리 진단하고 지혜를 좀 강구하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근대가 붕괴될 때도 1945년에 근대라는 시기가 완전히 끝날 때도 완전 끝났는데 그때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PPT를 네. 자, 그럼 이 모던 근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붕괴되어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걸 보면 몇 가지 분야에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술의 영역에서. 사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예술의 영역. 예술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붕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이 뭡니까? 예술? 미학,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 그런 것이죠.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는 없어도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죠? 아름다운 작품,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작품들이 발견, 천재성, 그죠? 여러분 그 신동이나 천재들 보면 놀랍잖아요. 갑자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한 초등학교 그때 언젠가 6살인가 7살짜리가 대학교에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거의 신적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어떤 탤런트들, 재능들이 인간에게 존재하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미학이에요. 그게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뭐예요?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학문을 이론적으로 계속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미학을 그냥 보여줘요. 예,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뭘까 하면서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화되는 건데 이것처럼 예술이 미학의 영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연인 세계나 혹은 이 한국의 사회 가장 빨리 이 분위기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TV에 예능 보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예능, 그죠? 엔터테인먼트 예능 보시면요 오늘날 사회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능을 재미있게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예능들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나 혼자 산다, 그죠?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먼저 그게 갑자기 나온 드라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코너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꺼려해요.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제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피부로 직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해됩니까? 아니 저도 이해 안 돼요. 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 크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젊을 때는 뭐 겁이 없잖아요. 결혼 뭐 저희 아버님 말 따라 돌이 두 말 가지고 군가했대요. 아버님인데 돌이 두 말 가지고 그냥 뭐 시골 같은데 다 깨어져 부순 그 헌집에 폐가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뭐 돈이 없다고 결혼한다? 결혼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드라마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젊은 두 청년들이 사귀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을 죽을 때까지 사귀며 살자. 결혼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팔팔한 나이에 무슨 걱정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걱정하느냐고 그죠? 우리에게 젊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돼요. 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의 어떤 위기의식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혼했습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또 하는 말이 이제는 애는 갖지 말자. 그게 왜 애는 갖지 말까? 자신들이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이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서 얘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안 낳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의 위기 앞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내린 어떤 하나의 결단이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 혼자 산다 나오잖아요. 나 혼자 산다. 또 혼밥, 혼자 밥 먹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즉 어떤 하나의 문화, 예술의 측면에서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잘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옛날의 예술은 좀 달랐어요. 예술이 뭐 다 똑같은 예술이 아니고, 옛날의 예술 여러분, 유럽에 방문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여기? 예, 저는 없어요. 이집트. 저희 주변에 성지순례, 성지 탐에 간다고 가신 분들, 이건 엄청나게 의리한 건물들, 오래된 옛 유적들, 이렇게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 그런 고대 로마 시대의 예술품들을 보면요. 약간 자연을 모방을 해요. 자연을 모방합니다. 큰 건물을 지어도 균형 감각이 있어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또 중세시대 말기 성전 짓는 걸 보세요. 균형 감각이니까 절제미가 있고 그죠? 균형미가 있고 보통 옛날에 그 화가들이 황금 비율이라 했어요. 황금 비율. 건물에도 황금 비율이 있다 하면서 그 어떤 하나의 비율, 어떤 비례, 어떤 그런 것들 다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참 균형 감각이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우리 다분하게 왜 그렇게 판에 박히게 만드냐?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스스로 자연을 깨뜨리는 건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예술이 좀 달라진 거죠.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모던 어떤 하나의 정해져 있었던 하나의 틀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학이 됐어요. 미학. 그 당시에 이 근대주의적인 세상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에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실론적이죠. 창조하고 더 이상 터치를 안 해요. 기계적 원리에 따라 알아서 자연이 돌아가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근대사회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네. 기계적입니다. 필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벌써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그게 아니지 하면서 나의 어떤 힘, 나의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고집과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미학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그 밑에 보면은 고전주의 미학은 조화를 추구했다. 제가 있습니다. 조화. 그런데 근대 미학,
근대 미학의 상대주의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근대 미학의 특징이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붕괴된 이유예요. 상대주의. 그죠? 절대가 뭐 필요해. 상대가 주의적인 게 중요하지. 하면서 벌써 자체적으로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상대주의는 뭐예요? 공통성, 통일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기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면 무너져요. 이것이 근대 미학의 어떤 붕괴심으로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두 번째, 낭만주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우리 총신대의 세계관을 가르치셨던 우리 신공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제 생각과 의견 또 해석을 곁들여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만주의다. 여러분 낭만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낭만. 우리 낭만 옛날에 드라마에 낭만 닥터 이름이 나왔었죠, 그죠? 낭만 닥터. 낭만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낭만,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사람이 자꾸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대에서 이성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뭐 어떤 합리주의, 과학을 얘기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요. 답답해고 뭐 이렇게 사람이 너무 메말라요. 너무 이성주의적 이런 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낭만주의가 나와요. 그 낭만주의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죠. 근대가 가지고 있던 이성주의 사고관의 한계로 말미암아 역작용, 역반응으로 나온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성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낭만적으로 옛날에 이게 좋았어. 옛날에 이게 좋았지. 지금 새로 얘기하는 게 딸마다 사람들이 내말르고 이성주의적으로 빠지는데 별로 좋지 않아. 하면서 일어나던 철학 사조가 바로 낭만주의. 우리도 낭만을 생각하자. 옛날에 뭐 옛날 시대에 기타를 치고 그런 낭만인 것처럼 그런 의미는 좋은데요. 낭만주의 자체는 원래 나오게 된 배경이 근대주의적인 것에 대한 역반응으로 나온 거야. 이게 낭만주의. 그래서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가 에밀 브론테, 샬럿 브론테, 혹시 그 사람들이 썼던 폭풍의 언덕 읽어보셨습니까? 폭풍의 언덕, 제인 에어, 이건 에밀 브론테가 쓴 건데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낭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책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설. 네, 없으시고.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설을 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학부가 경영학과예요.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전혀 경영학과처럼 안 보이죠. 국제경영처럼 보는데 제가 국제경영. 국제경영은요, 단순히 경영만이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함께, 정치, 경제, 경영을 함께 엮어요. 근데 상당히 여러분 그런 거 하는 분들은요, 되게 빠릿빠릿해야 됩니다. 되게 치밀해져야 되고, 한치에 오차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경영학과 출신이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동기들은 진짜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취업 라인 엄청 어려운데, 160대 1로 가가지고 막 써요. 그거 하는 걸 보면서, 벌써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달라요. 벌써 1학년 때 하는 말이 자기는 사업을 할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사업을 할 겁니다. 벌써 구체적으로 사업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야, 이런 애들이 있을까? 원래 그랬는데 전혀 안 그래 보이죠. 전혀 안 그래 보입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소설을 좋아했거든요. 소설을 좋아했는데 문화소년이었는데 소설을 좋아했는데 제인이에요. 당시에 파격적이었어요. 여자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던 주체적인 어떤 의사결정. 제인의 상당히 파격적인 드라마였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런 작품들을 볼 때 두 사람의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렸구나. 소설을 완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로맨스에 대한 또 이상도 있고 젊으니까 되게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그죠? 가슴 설레고 땀을 이렇게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하고 읽었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혹시 자녀님 가운데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런 어떤 남녀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설레고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는 딴 얘기긴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그런 이상이 있었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여자들 다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남녀가 사랑할 때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서로 희생해주잖아요. 막 오해가 있어도 막 참고 피눈물 나면서도 남자를 위해 희생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막 자기 목숨을 내게 사랑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가능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들도 아주 그냥 개팍하고 또 여자분들 가운데는 또 그걸 바라시도 않고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괴리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사는 이 삶이더라고요. 네. 여튼 그렇게 낭만주의 깨졌는데 여튼 그 낭만주의 근대의 잘못된 사고 안에서 역방으로 나타난 현상. 그런데 낭만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낭만주의도 모순이 있다. 낭만주의도 한계가 있어요. 근대의 붕괴증으로 낭만주의가 나타나는데 낭만주의가 그러면 옳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미학은이라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학은 정치사상의 정과 연관해서 매우 모순적인 측면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미학에는 전제주의적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개인의 해방과 민주사회를 부과하는 면이 있다. 미학은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억압적 힘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자유로운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다른 미학은 대중으로 하여금 억압적 독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강청에도 활용된다. 네. 참 희한하죠. 근대라는 이 사조가 사람을 억압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억압을 해요. 과학을 따라야 돼. 이 사람이 현대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 주장을 하니까 암묵적으로 압업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낭만주의가. 아니 왜 내 개인적인 나의 삶을 그렇게 이론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몰아가느냐. 그러면서 낭만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낭만주의가 그러면서 역반으로 나타났죠. 역반으로. 근데 오히려 독재가 돼요. 오히려 낭만주의가 개인의 어떤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 같고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원래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완전히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근대주의적인 사고가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넘어가서 이제는 어떤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부인해버려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낭만주의가 하는 거예요. 그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세요. 네. 억압적 독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오늘날 평등을 강조하죠. 남녀간의 평등. 제가 얘기하는 남녀간의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실은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죠. 평등. 과거의 유교적인 사상, 중국에서 물려온 그런 어떤 유교적인 사상에 의하여 잘못된 평등관을 가지고 있던 게 우리 한국의 어르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이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별까지 없애버리는 것. 사람들은 평등주의를 이런 식으로 상대주의로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상대주의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는 남성을 여성보다 더 우월하게 높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등하다고 말하고 남성과 여성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평등주의와 상대주의를 동일화시켜서 기독교를 역분화하죠. 누가 더 억압적입니까? 평등주의자들이 더 억압적이에요.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더 억압적이에요. 페미니스트 자기 수장이니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성에 대한 어떤 역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남자를 혐오하는. 왜 혐오해야 됩니까? 남자도 아름답고 여자도 아름다고. 이런 어떤 억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자, 미학의 한계와 영향. 네, 미학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미학의 한계와 영향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아방가르다. 이런 미학은 아방가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방가르드. 전위적이라는 일을 많이 쓰죠. 전위예술. 여러분,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의 예술 가운데 가장 최전방에 있는 전위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육체로 예, 그 무슨 무용이라고 합니까?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전위 예술인데 그 무용인데 무슨 사람 몸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예,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거 있어요. 예. 예, 나치즘도 그렇고, 하여튼 그거를 좀 학문적인 용어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위적인 기존의 모든 전통과 형식을 다 파괴하는 게 이 예술의 목적이에요. 얘네들의 목적은. 얘네들의 목적은 무슨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전통과 형식들을 깨는 것에 목적을 둔 이게 전위적인 예술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전위대라는 것은요, 전위대 보시죠. 전위대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시민들이 이 기존에 있는 왕과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사회 질서 체계를 때려 부수는데 완전히 그거를 박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전위대라는. 예, 그런 사람에게서 비롯된 단어가 전위대 아방가르드입니다. 그 아방가르드 한국에 또 유명한 마더 뭐죠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죠. 아방가르드 강조했다? 강조했기. 한국은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이에요. 예. 사상과 내용이 반기독교적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방가르드 결국 이제 다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안젤킴이 인생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프랑스에서 많이 공부하고 또 이름을 알렸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친적이다. 또 키치는 이제 문화의 상업화인데 옛날에는요 미술의 예술의 아름다운 작품을 인정을 했습니다. 구형 가치.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죠? 모나리자를 보려면 어디로 가죠? 네, 유럽으로 가지만 오늘날은 유럽으로 안 가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모나리자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유한 예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옛날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진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왜 꼭 그것이 부유층들 혹은 고급 계층들의 소유여야만 하느냐? 우리 평민, 우리 대중들도 함께 누려야 돼. 맞죠? 틀린 거 아닙니다. 대중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고유한 나름대로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키치 문화는 문화를 상업화해서 부풀립니다. 예, 키치라는 건 이제 러시아나 영어에서 단어로 유래한 언어로 보는데 부풀려지다라는 뜻이에요.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려. 그 고유한 하나의 고유 가치를 대중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부풀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문화, 키치 문화. 그 오늘날도 여러분 TV 광고나 상업을 잘하는 분들은요, 경영을 아마 전공하고 아마 사업을 했던 분도 계실 텐데 회사에서 부풀리는 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박칠 확률이 높아요. 네, 별거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광고하는 거, 그죠? 그 사람들 그 앞에 속아요, 그죠? 제가 가장 미국에 있을 때 실망했던 거, 맥도널드. 정말 죄송합니다. 일개 회사 이름을 맥도너 이렇게. 제가 내고 났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맥도날드 먹을래? 이런 거를 맥도너 이래요. 맥도너. 그게 뭔 소리냐고. 뭐라고요? 그때 맥도너. 뭐냐고요? 그게 그랬더니 맥도날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맥도날드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되게 좋아했고 학교 다닐 때 워낙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청년이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시절에 그 친구는 좀 일찌감치 그때 무슨 주식 사업인가 또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그래서 되게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워낙 가난해 보니까 형들이 가지고 제 쌍둥이 형과 저기 가난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요 그 선지의 장국 요걸 2인분을 이렇게 봉지로 싸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같은 데다가 이제 맥도날드 하나 사준 거예요. 빅맥이라고 빅맥. 빅맥하면 되게 큰 맥도날드인가 보다. 그래서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그걸 형과 같이 나눠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외국 가서 보니까 다 맥도날드예요. 여기 한국에도 맥도날드 없는데 롯데리아 맞죠?
맥도날드 가서 막 너무 기대하는데 맥도날드가 되게 작아요. 화면은 엄청 큰데 진짜 뭔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부풀려진 어떤 대중화, 상품 문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군대가 무너지는 붕괴의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광고 볼 때 그게 다 보여요. 광고 볼 때 사람들 진짜 맛있게 사 먹어야지. 물론 먹고 싶죠. 근데 이 상품을 왜 저런 식으로 광고할지 저는 그거 먼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요. 예. 이거 대박 칠 광고다. 대박은 압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백화당 쓰면 택배 문화예요. 택배 문화. 자, 상대주의화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시죠? 두 가지 이유로 망했다 그랬습니다. 외부로는 게르만족의 침략, 야만족들의 침략이 있었고요. 그러나 로마 군대는 너무 잘하는 것처럼 강했잖아요. 왜 못 이겨냈습니까? 내적인 부패, 방탕. 그것이 택배 문화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로마가 어떤 나라였을까 생각해보면 막 모든 게 다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하면서 막 세금 엄청 걷어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하면 알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엄청 받치는데 그 세금은 누구에게로 혜택이 돌아갑니까? 가이사에게도 있지만 그 로마 시민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뭐 어디서 공부하는 거 아닌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특별한 노동을 하지 않았어도 평생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부자인가요? 그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수억만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하나 샀다. 그만큼 이 많은 세금들이 로마에 걷어들이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게 풍부해지고 일 안 해도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100% 택배 문화로 가요. 왜요? 우리는 개혁지는 뭐라고 했죠? 인간은 악하다. 죄인이다. 가장 어떤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게 택배 문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정말 제가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따져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많이 발생해서 막 전파된 경우가 진짜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불교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옵니까? 왜 카톨릭은 한 명도 안 나옵니까?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또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그 밤에 무슨 업소죠? 유흥업소. 유흥업소에 엄청나게 나와요. 사실 가장 주 어리는 저는 유흥업소라고 봐요. 네. 또 우리 무슨 이상한 동성애 무슨 업소 그런 데서 막 터져가지고 던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한 당 옮겨가지고 교회가 터지면 이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는 거 정말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택배 문화, 오늘날 택배 문화예요. 택배 문화. 택배 문화, 오늘날 택배 문화지만 이제 군대가 무너질 때 더 심했어요. 예. 그런 택배 문화들이 군대가 붕괴되는 하나의 징후였다라고 싶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가장 비판했던 사람,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람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프리드리히 니체. 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또 딴 얘기할 때 고등학교 때 명상 시간 왔습니다. 명상 시간 갔는데 갑자기 방송이 들려와요. 10분간 명상 시간입니다. 학생들 눈 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하면 멍멍 얘기하고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가 말하는 거 다 명언 아니에요. 명언처럼 보이지만 기본 사조에는요 이게 있어요. 신은 죽었다. 두 개 철학자고요. 관념론자예요. 관념론자. 이 범실론자지 범실론자. 범실론자이면서 왜 범실론자면 생존 경쟁에서 이 세상 생존 경쟁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를 발휘해라. 너의 의지를 열심히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을 거듭하다 보면 너는 초인이 될 거야. 초인.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힘의 의지. 그러니까 벌써 근대는 이성을 강조했다면 포스트 모더는 의지를 강조해요. 의지. 오늘날은 뭘 더 강조해요? 오늘날 의지를 많이 강조해요. 오늘날 실천을 많이 강조하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전제가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의 의지를 얘기해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어려운 문제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은 너희 인생의 걸림돌이야. 니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했을 때 소그룹 모임을 가졌는데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저를 포함 3명 있었고 10명 중에 7명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야, 기독교인들 다 좋은데 니네들은 왜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냐? 왜 맨날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러냐? 너가 하면 되지. 그거 너무 책임 회피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책임 회피 차원에서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내국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 공격해요. 그래서 신에 대한 부정, 그거 니체가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한 부정을 하는 현상들이 이 붕괴 징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드디어 가보겠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전에 근대 붕괴 현상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근대 붕괴도 있고,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상적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즘은요, 주의라는 뜻이에요. 주의. 탈근대주의. 사상적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적 경향이 지배하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지배하는 시대. 자, 포스트를 후로 볼 거냐, 탈로 볼 거냐, 이거 가지고 또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대 이후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오늘날 시대를요, 근대 이후는 맞지만 근대 이후로 보기에는 뭔가 애매해요. 그죠? 근대 이후보다는 탈근대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대에 반대해서 이탈한 어떤 하나의 시대적 사조,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근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늘 때려 부셔요. 늘 공격합니다. 심지어 근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잖아요. 포스트 모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도 인정하잖아요. 근대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 있다. 이게 근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존재를 인정하긴 하거든요. 우리 개혁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죄인들, 특별히 죄인들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들만 볼 수 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예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던은 하나님 존재도 다 부인해버려요. 왜요? 무조건 근대 다 부정해버려야 되니까. 이게 탈 모던 근대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의 의미를 놓고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원의 의미. 토인비는요, 어원의 의미를 두고 자포자기, 도피주의, 혹은 표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인비. 영국의 사회학자 토인비, 아마 아시죠? 토인비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자포자기, 그죠? 어떤 베이시스가 없어요. 토대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살고, 도피하고 살고, 표류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어떤 이는 이제 관용의 시대다. 그죠? 왜 관용합니까?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관용해요. 여러분, 관용이, 오늘날 사람들이 관용을 이야기하는데, 관용이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쟤들 좀 이렇게 너무 몰아치지 말자. 쟤 좀 봐주자. 이러한 개념은, 그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 관용해요.
다 봐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요? 절대주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여기 속고 살아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이러한 철학 사조에 속고 삽니다.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젊은 청년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가치관 가운데 태어나고 배우고 자라왔어요. 이제 그들의 머릿속을 가르쳤던 건 성경의 계시가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게 상대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배움을 가르쳐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뭐래요? 절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기독교인 청년들이 많이 고통당하죠. 세상에서는 상대주의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진리를 가르치고 이거 어떤 게 맞냐는 거죠. 어떤 게 맞냐는 거. 어떤 게 더 그리고 또 저쪽 세상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보여요.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불합리하죠. 청년들이 설교를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어렸을 때 그냥 목사님 하면 아멘. 네. 하나님이 기적이 역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져요. 과학적으로 이 기적? 이게 진짜 과학적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청년들. 설교 안 듣습니다. 뭐예요? 이 상대주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혼동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원인을 갖고, 자, 포스트 모던 운동에 대한 제 관점들. 가시화 시기가 언제냐니까 반근대 운동이다. 죄송합니다. 반근대다. 포스트 모던은 근대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게 언제냐면 어떻게 나타나면 1960년대 예술, 건축, 사상의 영역에서 기존의 근대적 방식을 반대하여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 마찬가지예요. 대학권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을 한다고 할 때에 이 대학가에서 반대 시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가에서 어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운동을 이 포스트 모던이 가시화되는 시기로 봅니다. 공통점은 1960년대 보시고, 포스트 모던의 본격화 시기, 이게 가시화 시기라면 포스트 모던의 어떤 본격화 시기는 새로운 문학과 문화의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암묵적인 근대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대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반대.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들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은 걸 반대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반대인데 반대에서 뭐예요? 반대했으니까 새로운 걸 내놓겠죠. 새로운 경향들. 옛날에 반대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좀 더 폭넓고 자기만의 어떤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 규정의 관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개념을 규정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통일적 개념이 부족하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통일적 개념이 좀 부족한 게 이 개념 규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말한다. 터가 무너진 시대, 탈의 시대다. 가로 닫기 한번 해주세요. 대형이 이제 탈의 시대다. 이탈한 것, 벗어난 것, 일탈한 거, 일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바벨사 사건이다. 바벨사 사건.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사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다 함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은혜가 하나요 많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도망공지다가 신할통기를 만나 거기에 전쟁하며 서로 말하되 작업들 만들어 견고히 붙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지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을 것 같아요. 바벨탑은 인간의 어떤 창의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끼리 함께하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함께하자 하는데 뭐라 합니까? 제가 본문에 보면은요. 자, 벽돌을 만들어 공격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요. 저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적용해 본다면요. 그만큼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또 역형을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이 발전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영적인 의미로 바꿔보면요. 자연적인 것을 벗어나서 인간의 능력으로 창조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을 또 벗어나자. 우리가 만들고 흩어지면 면하자.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고관이죠. 이 똑같은 제약이 만연한 상태에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지난 세기를 다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요, 진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는 그나마 근대는 바벨탑까지는 아니에요. 바벨탑까지는 근대까지는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옛날에 이신론이면 이제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무신론이나 거의 똑같은데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가, 하나님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이게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내가 하나님, 내가 모든 게 결정의 주체자죠. 내가 모든 것을 내 의지로 사용해서 결정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신론은 곧 범신론으로 이어집니다. 17세기, 18세기에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론이 무너지고 범신론으로 길을 내어져요. 그러니까 이신론과 범신론, 이성과 의지, 그 다음에 논리와 감성, 이것이 어떤 하나의 놀라운 패턴,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똑같아요. 바벨탑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바벨탑 사건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벨탑 시대에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 바벨탑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면 아이고 니들은 원래 그렇구나 하면서 나는 내가 택한 백성만 구사해줄 거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지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이 세상에 제약된 현상들, 포스트 모던적인 세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바라볼 때, 그죠? 코로나 전염병을 바라볼 때 이게 뭐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연습 실험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게 퍼졌든 간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인간의 악과 잘못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고, 또 중국 같은 경우, 또 러시아 같은 경우 장난 아니죠. 해커를 사용해서 미국 공격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주석입니까? 주석 이름 뭐죠? 네네. 아니요, 최근 주석. 시진핑. 네, 시진핑. 예. 완전 대놓고 공산주의 표방하고 완전 망으로 등극하려고 하죠. 예.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코로나 전염병, 또 전쟁들 이런 탄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자 칼빈과 개혁파 정통 신학자는 다 그렇게 보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를 당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날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포스트 모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정신적 영향이다. 우리 교재 친구 교수님 교재에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나왔어요. 이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미친 영향은 뭔가? 좀 전에 뭐 사회적으로 그죠? 뭐 반전쟁 시위 운동이라던가 또 뭐 이런 현상들을 좀 뭐 건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근대화한 다르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봤다면 이러한 어떤 외부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인간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주고받고 있는지 인간의 어떤 정신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5분 쉬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이걸 한번 닦고